백내장 수술을 받은 76의 시어머니.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를 병원에 버려두고 최고급 스파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아들마저 이 잔인한 현실을 외면했죠. 하지만 그들이 누리던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기로 한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은숙, 올해 76이에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볕이 잘 드는 이 집을 남편은 참 좋아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다 보면 지금도 금방이라도 여보, 차 한 잔 주시오 하며 웃을 것만 같아요.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좋아서 텃밭에서 갓 딴 애호박이랑 풋고추가 더 싱싱해 보였어요. 이걸로 우리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호박볶음도 하고 풋고추는 된장에 콕 찍어 먹게끔 챙겨줘야지 마음이 바빠졌죠. 음식을 만들 때면 늘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나요. 식탁 맞은편에 놓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하죠. 여보, 오늘은 준호네 집에 가요. 당신이 좋아하던 갈치조림도 했는데 우리 아들도 참 좋아하거든요. 손주 녀석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대답 없는 사진에 대고 말을 거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이 너무 시려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바리바리 싼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서너 번 갈아타야 강남에 있는 아들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남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하지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평생 시장에서 악착같이 장사하며 당신과 내가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 막상 가보면 내 집 같지가 않아요. 번쩍이는 건물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꼭 다른 세상에 온 이방인 같았죠. 도어록 소리가 나고 현관문이 열리면 늘 싸늘한 공기가 저를 먼저 맞이해요. 그날도 그랬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내가 들어서는 걸 힐끗 쳐다볼 뿐 일어나지도 않더군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며 오셨어요. 어머니 하는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주섬주섬 반찬통을 올려놓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유진이는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아들 준호는 서재에 있는지 기척도 없었고요. 그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그 고요함이 꼭 나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지난 겨울이었나 봐요. 하나뿐인 손주 녀석에게 입힐 생각에 밤새워 뜨개질을 했어요. 눈은 침침하고 손가락 마디는 쑤셨지만 오동통한 손주보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났죠. 포근한 털실로 뜬 노란색 스웨터를 손주에게 입혔을 때 아이는 좋아서 방방 뛰었어요. 유진이는 그걸 보며 어머, 어머니,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감사해요 하고 활짝 웃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며칠 뒤였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태블릿 PC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죠. 아이가 화면을 이리저리 누르다가 잘못 눌렀는지 유진이의 SNS 페이지가 화면에 떴어요. 거기엔 낯익은 노란색 스웨터 사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스웨터가 있어야 할 곳은 손주 녀석의 옷장이 아니라 낡은 옷들이 가득 쌓인 투명한 기부함 속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아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치는 하루.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기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더듬더듬 물었어요. 준호야, 혹시 유진이가 스웨터를.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어머니, 그거요. 유진이가 좋은 뜻으로 한 거겠죠. 요즘 애들 옷도 많고 하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정성이, 내 사랑이 요즘 애들 옷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얼마 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저희 집에 와서는 대뜸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더군요. 어머니,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제가 냉장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제가 평생을 즐겨 먹던 장아찌,
짭조름한 젓갈, 손수 담근 된장 같은 것들을 모조리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짠 음식은 혈압에 안 좋아요. 그 말과 함께 제겐 자식과도 같은 그 귀한 음식들이 검은 비닐봉지 속으로 처박혔죠.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냉장고에는 맛도 향도 없는 비싼 유기농 채소와 무슨 이름 모를 영양제들이 채워졌어요. 그건 제 건강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방식, 내 입맛, 내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였죠. 마치 어머니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밥을 먹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어요. 가장 아팠던 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 내외가 집들이를 한다기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을 잔뜩 해서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다들 좋아하겠지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요. 현관문을 여니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유진이의 친구들인 듯 하나같이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여자들이 모여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허름한 내 옷차림, 손에 들린 촌스러운 냄비,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유진이 옆에 앉아 있던 한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어머, 유진아. 새로운 가사 도우미 분이야? 인상 참 좋으시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건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창피함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완벽한 삶의 흠집을 내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염없이 번져갔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면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아픔이 차갑게 식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계부 한 권을 꺼냈죠. 남편과 함께 장사를 시작하며 쓰기 시작했던 우리 부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에요. 저는 가계부의 맨 뒷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닳고 다른 연필을 들어 떨리지 않는 손으로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몇 월 며칠, 스웨터, 기부함, 몇 월 며칠, 냉장고, 쓰레기통,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다시 적었죠. 몇 월 며칠, 가사 도우미.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내 상처에 대한 증언이자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죠. 잉크가 번지듯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 검고 단단한 것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가계부의 마지막 글자를 적고 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돌덩이가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 며칠 뒤 백내장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나이가 드니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는 건 당연한 이치라지만 눈을 수술한다는 건 왠지 더 무섭고 불안하더군요. 앞이 안 보이면 어쩌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온갖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수술 전날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어찌나 살갑던지.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준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 제가 대신 가야죠. 그 다정한 말투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돌덩이가 잠시나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보다. 어쩌면 그 아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유진이는 정말 약속한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진심 같던지 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 그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 에미야. 네가 있어 든든하구나. 유진이는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그때 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수술 잘 부탁해. 유진이는 그걸 제게 보여주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수술은 금방 끝났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앞이 뿌옇고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마취가 덜 풀려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유진이가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유진이는 어찌나 살뜰하게 저를 챙기는지 다들 그런 며느리가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어머님, 물 좀 드시겠어요? 어머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렸어요. 그래, 가족이란 이런 거지. 서로 아플 때 기대고 힘들 때 의지하는 것. 저는 속으로 그 아이에게 가졌던 나쁜 마음들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였어요. 유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더군요. 뭐, 준서가 열이 펄펄 끓는다고? 어떻게? 알았어. 엄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유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준서가 갑자기 아프대요.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금방 택시 잡아서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서 가보라고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죠. 유진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거푸하며 황급히 회복실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아픈 손주가 있는 강남의 집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압구정으로 향했어요. 번쩍이는 포르쉐를 몰고 도착한 곳은 최고급 스파였죠. 유진이는 그곳에서 우아하게 가운으로 갈아입고 칠링된 샴페인 잔을 든 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SNS에 보란 듯이 올렸죠.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힐링, 맘스타그램 반짝이는 샴페인 거품 뒤로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와이브레이팅. 화면에는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유진이는 그 화면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뒤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해버렸죠. 그건 단순한 무책임함이 아니었어요. 수술을 막 끝내고 자신을 기다릴 시어머니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즐기는 잔인한 악이었어요. 다시 병원, 회복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오겠다던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려 했지만 어지러운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죠. 마치 기운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은 여전히 뿌옇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기어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겠죠.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였어요. 아들 준호의 회사 컴퓨터 화면에 아내의 SNS 알림이 떴어요.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스파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유진이의 사진과 사진이 올라온 시간이 선명했죠. 바로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 전화였죠. 제가 복도 바닥을 기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다른 환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건 전화였어요. 준호야, 엄마 병원인데 유진이가 엄마를 두고 갔어. 떨리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아내의 SNS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거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아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그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죠. 제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멀리 제주도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딸이 있으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제 마음속의 돌덩이는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복수심이라는 이름에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운 바위가 되어버렸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린 뒤로 모든 것이 꿈만 같이 지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 아니었고 딸의 지인이 보낸 차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제가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알아차리고는 당장 다음 비행기 표를 끊어 서울로 사람을 보낸 거였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삭막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금 전까지 차가운 병원 바닥을 기던 제 모습이, 아들의 무력한 침묵이, 그리고 며느리의 잔인한 미소가 유리창에 겹쳐 보였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내 아들 집을 등지고 내 며느리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제주 공항에 내렸을 때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 저는 그제야 참았던 서름이 다시 북받쳐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어요. 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문을 여니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어요.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쾌한 공기였죠.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귤밭 옆에 있었어요. 그곳에서의 며칠은 제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어진 휴식 같았죠.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제 눈에 약을 넣어주고 제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밤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았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먼저 간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시장 구석의 작은 좌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손에 물말을 날 없이 발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만 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국밥집을 열었고 당신의 손맛과 저의 억척스러움이 더해져 가게는 날로 번창했어요. 준호 저놈 고생 안 시키고 대학 보내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하며 달아빠진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며 가게를 키우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어요. 아들 준호가 결혼할 때 저희는 평생 모은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떼어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주었죠. 유진이가 요즘 엄마들은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외제차도 사준다더라 하고 흘리는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엔 번쩍이는 포르쉐를 떡하니 안겨주었어요. 내 며느리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요. 그러다 남편의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10년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던 그날 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여보, 내가 없어도 당신은 단단해야 해. 우리 준호, 저 녀석은 마음이 너무 약해. 며느리한테 꽉 잡혀서 재구실을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신당부했죠. 다른 건 몰라도 강남 집이랑 그 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어쩌고 해도 절대 명예 넘겨주면 안 돼. 그게 내가 당신한테 남기는 마지막 보루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 내외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제주도의 푸른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유언을 곱씹어 보니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마음 약한 아들 대신 홀로 남을 아내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 했던 남편의 깊은 사랑이자 미래를 내다본 해안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죠. 강남 아파트와 포르쉐. 그건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것이었고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무기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 힘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끝낼 힘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문득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듯한 다른 노인의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저처럼 되찾을 무기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차가운 방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아픔을 갚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제 복수가 정의 실현이자 사회적 기여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갔죠. 제 눈빛이 변한 걸 딸도 느꼈을 거예요. 수진아, 우리 옛날 집사님이셨던 김 변호사님, 연락처 아니?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결단력으로 바뀌어 있었죠. 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부탁했죠. 내 새언니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국제학교 학부모회가 있다지? 최종 면접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알아봐 주렴.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과 딸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걸 퍼주고도 무시당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낸 자산을 지킬 권리가 있고 제 존엄을 짓밟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힘이 있는 박은숙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단단해 보였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제 마음처럼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제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잿빛이고 복잡했지만 더 이상 그 풍경에 주눅들지 않았죠.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가는 길이 멀고 고되기만 한 순례길 같았다면 이제 서울은 제가 되찾아야 할 나의 왕국이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전쟁터였어요. 제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리고 비장한 결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저희 집안의 일을 도맡아 주셨던 김 변호사님을 찾아뵌 것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사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안색이 무슨 일 있으시죠? 걱정스러운 그의 눈빛에 저는 그저였게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품속에서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조용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밝힌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들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했어요. 변호사님, 제 명의로 된 이 재산들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고 싶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요. 제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은 곧 전문가의 그것으로 바뀌었죠. 사모님 소유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든든한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불안감마저 사라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이사업체와 견인차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죠.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제 이름 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데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젊은 시절에 제가 겹쳐 보였죠. 그래, 나는 평생을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 그걸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야.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제주도에 있는 딸 수진이는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매일 밤 통화하며 계획을 점검했죠. 엄마, 새언니 SNS에 또 사진 올라왔어. 학부모의 면접 때 입을 옷이라면서 명품 쇼핑한 거 자랑했네. 장소는 그 호텔이 확실해. 다른 며느리 유진이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과시하기 위해 올리는 그 게시물들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딸아이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꽉 잡아주는 닭과도 같았어요. 결전의 날, 디데이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적막한 집에서 홀로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준호였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천진하고 무기력했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제주도에 계신다면서요. 언제쯤 올라오세요? 유진이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악행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저 미련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어미가 되어 자식의 앞길을 막아도 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단단했던 결심이 모래성처럼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하고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딸, 수진이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건 바로 며칠 전 유진이가 스파에서 찍어 올린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얼굴. 제가 병원 바닥을 기며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는 저렇게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어요. 그래, 이건 분노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최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죠. 화려한 불빛과 값비싼 물건들 속에서도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저는 유행을 따르는 화려한 옷이 아닌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짙은 남색의 투피스를 골랐어요. 비싼 가격표를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내일의 전쟁터에 입고 나갈 저의 갑옷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작은 집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옷을 곱게 차려입은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죠. 거기에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슬퍼하던 초라한 늙은이가 없었어요. 평생의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준비를 마친 위엄 있는 여왕의 모습이 서 있었을 뿐이에요. 결전의 날 디데이의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신이 맑고 심장은 차분하게 뛰었어요. 어제 사둔 짙은 남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한 여자의 단단한 얼굴을 보았어요. 딸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죠. 엄마, 준비됐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며느리 유진이가 면접을 보는 최고급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마치 연극의 개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요. 딸아이는 실시간으로 유진이의 SNS를 확인하며 상황을 중계해 주었죠. 엄마, 새언니 지금 막 면접 끝났나 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글 올렸어. 같이 면접 본 엄마들이랑 샴페인 마시고 있네.
딸이 보여주는 화면 속에서 유진이는 수정처럼 반짝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상류 사회로의 입장을 확신하는 오만함과 허영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 아이의 인생이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온다. 지금 호텔 로비로 나오고 있어. 저와 딸은 조용히 카페를 나와 호텔 건너편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유진이가 새로 사귄 듯한 학부모들과 어울려 호텔 입구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발렛 주차 부스로 향했어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마지막 활용점정, 번쩍이는 포르쉐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유진이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발렛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유진이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죠. 유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무언가 소리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도 그녀의 당혹감과 분노가 느껴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 주차장 출구 쪽에서 거대한 견인차 한 대가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위에는 제 이름으로 등록된 바로 그 흰색 포르쉐가 무력하게 실려 있었죠. 유진이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견인차는 이미 도로로 접어들어 유유히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유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요. 호텔 직원을 붙잡고 악을 쓰고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아마 경찰에 도난 신고라도 하려던 모양이에요.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방금 전까지 부러워하던 유진이를 이제는 흥미로운 구경거리 보듯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진이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유진이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봤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분노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요.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삿짐 센터라니. 우리 집에 왜? 당신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라니, 어머니가 왜, 이 집이 어머니 명의였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진이는 거의 실성을 한 사람처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죠.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 교양 있는 사모님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 사회는 그녀가 추락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즐기는 잔인한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어요. 수진아, 가자. 딸의 손을 잡고 우리는 천천히 호텔 로비를 향해 걸어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요. 우리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어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던 유진이도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았죠. 그 아이의 눈빛과 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유진이의 눈에는 완전한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어제 산 짙은 남색의 옷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더 위엄있게 제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유진이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요. 저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결코 격앙되지 않은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평생의 한이 담긴, 하지만 그 한을 넘어선 목소리였죠. 유진아, 걱정 말거라. 차는 도둑 맞은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내 것을 내가 되찾아온 것뿐이다. 아, 강남 집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희는 새 집을 알아봐야 할 게다. 저는 제 할 말을 끝내고 텅 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유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죠. 제 등 뒤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 순간이었어요.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등지고 딸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있었어요. 통쾌함보다는 길고 길었던 열병을 마침내 끝냈다는 안도감과 짙은 허무함이 밀려왔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각자의 삶과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들려왔어요. 딸아이가 가끔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호텔 로비에서의 스캔들은 그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층 사회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유진이의 SNS는 그녀의 완벽한 삶을 찬양하던 댓글 대신 그녀의 허영심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플들로 뒤덮였죠. 한때는 그녀의 자랑이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디지털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 준호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다니던 대기업은 회사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죠. 그런 낯 뜨거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어요. 준호는 결국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명목으로 조용히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수입도, 집도, 차도,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도 모두 사라지자 오직 물질 위에 서 있던 그들의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쫓겨나 허름한 변두리의 월세방으로 옮겨간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웠다고 해요.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은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끝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딸과 함께 강남 아파트와 포르쉐를 처분한 돈이 입금된 통장을 들여다보았어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액수였죠. 딸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 돈으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저랑 같이 편안하게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면서요.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저처럼 기댈 곳 없이 막막한 표정을 하고 있던 다른 늙은 부모들의 얼굴을 떠올렸죠. 만약 그들에게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과 같은 마지막 보루가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딸을 돌아보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이 돈으로 엄마는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말이야. 박정수 법률지원재단. 자식들에게 학대받고 재산을 사기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구나. 이것이 제가 찾은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개인의 아픔을 복수로 되갚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제 삶을 짓밟았던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승리는 바로 그들이 망가뜨린 제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딸의 집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에요. 저는 박정수 법률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
매일같이 바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우리가 함께 싸워 당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 얼굴에 드리웠던 오랜 그늘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온함과 자부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설게 변해 있었죠. 제 아들 준호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무기력함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과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아들은 돈을 요구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바닥의 차가운 감촉, 스파 사진 속 며느리의 비웃음,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젊은 날의 제 모습까지요. 저는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어버리지도 않았죠.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아들아.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의 씨앗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진정한 존엄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한평생 헌신했던 어머니는 결국 깨달았어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누구보다 찬란하게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녀는 개인의 아픔을 사회의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답니다.